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는데도 기름값이 폭발하지 않는다면 이건 도대체 시장이 강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뒤에서 몰래 기름을 풀고 있는 걸까요? 지금 벌어지는 일을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집에 쌀이 하루아침에 20%나 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마트에는 사람들이 몰리고 이러다 쌀값 2배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쌀값은 크게 뛰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정부와 여러 나라들이 평소 창고에 쌓아두었던 쌀을 조금씩 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세계 석유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이름만 조금 더 거창할 뿐입니다. 그 창고에 들어있는 것이 쌀이 아니라 원유이고 그 창고의 이름이 전략 비축유입니다. 2월 28일 시작된 이란 전쟁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막았고 미국은 여기에 맞서 역봉쇄로 대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도에서 보면 아주 좁은 바닷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계 경제의 목줄 같은 곳입니다. 페르시아만 안쪽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의 원유와 가스가 이 길을 통해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해협이 막힌다는 것은 단순히 배 몇 척이 못 지나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20%가 갑자기 길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유가는 하늘로 치솟아야 합니다. 실제로 전쟁 초반에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곧 150달러, 심하면 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1970년대 오일 쇼크의 악몽을 떠올렸습니다. 주유소 앞에 긴 줄이 생기고 물가가 뛰고 자동차와 비행기와 공장이 모두 비용 압박을 받는 장면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략 100달러 근처에서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장 받을 원유와 한 달 뒤 받을 원유의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기름이 너무 급하니 오늘의 기름이 미래의 기름보다 훨씬 비싸진 겁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시장이 조금씩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답은 세계 각국이 평소에 숨겨두었던 비상용 기름을 꺼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를 중심으로 주요국들이 약 4억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시장에 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축유가 부족한 원유를 전부 대신해주는 마법의 기름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서 전쟁 이전과 비교해 하루 약 1300만 배럴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얀부항이나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 항처럼 우회로를 통해 하루 약 700만 배럴이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모자랍니다. 그런데도 가격이 폭발하지 않는 이유는 비축유가 시장에 이런 메시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숫자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은 불안에도 반응합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더 부족해질 것이라고 믿으면 오늘 더 많이 사려고 합니다. 기업은 재고를 더 쌓으려고 하고 투자자들은 가격 상승에 베팅합니다. 그러면 실제 부족분보다 가격이 더 크게 오릅니다. 사람들은 정확한 계산보다 분위기와 공포에 더 크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전략 비축유는 이 공포를 누르는 장치입니다. 기름을 푸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국가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가 더 중요합니다. 시장은 그 신호를 보고 아직은 버틸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면 너무 안심하는 결론이 됩니다. 비축유는 물통에 담긴 물과 같습니다. 수도관이 끊겼을 때 물통에 물이 있으면 며칠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관이 계속 고쳐지지 않으면 결국 물통도 비게 됩니다. 지금 세계 석유 재고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3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세계 석유 재고는 하루 약 480만 배럴씩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하루 480만 배럴이라는 숫자는 감이 잘 안 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매일매일 국가 하나가 쓰는 수준의 기름이 창고에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비축유 수준은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원유 재고는 있다 없다 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 연료통도 완전히 0이 되기 전부터 불안해집니다. 경고등이 켜지면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가까운 주유소를 찾고 이동 계획을 바꿉니다. 정유시설과 송유관도 비슷합니다. 일정한 양의 원유가 계속 들어와야 설비가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재고가 너무 낮아지면 가격보다 먼저 물류가 흔들리고 정유 공정이 불안정해지고 송유관 운용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비축유가 아직 남아있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창고에 기름이 조금 남았느냐가 아니라 그 기름으로 전체 시스템을 계속 움직일 수 있느냐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런 비축유 개념이 처음부터 당연한 제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국가가 비상용 석유를 쌓아두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처음에는 꽤 이상한 발상이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원유를 사서 또 비싼 돈을 들여 창고를 만들고 그 안에 그냥 넣어둔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팔아야 돈이 됩니다. 그런데 국가는 팔지 않고 묻어둡니다. 회계장부만 보면 비효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쟁과 위기를 겪으면 이 비효율이 생존 장치로 바뀝니다. 이 생각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곳은 미국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엄청난 석유 생산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미국의 석유는 연합국의 탱크를 움직였고 전투기를 띄웠고 군함을 항해하게 했습니다. 전쟁은 총과 포탄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이 있어야 군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석유는 전쟁의 피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막바지로 가던 1934년 미국도 불안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국에서 생산하는 원유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서 원유를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산유국이라고 생각했던 미국도 공급 불안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당시 내무부 장관이자 석유 행정 업무를 맡았던 해럴드 이커스는 이 장면을 심각하게 봤습니다. 그는 미래의 석유 공급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했고 미국 안에 비상용 석유를 따로 쌓아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전략 비축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전쟁이 곧 끝나버렸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분위기가 강해졌습니다. 국가는 미래의 큰 위험을 알고도 당장 눈앞에 닥치지 않으면 천천히 움직입니다. 예방은 늘 어렵습니다. 돈은 지금 들어가는데 효과는 미래의 재난이 오지 않았을 때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미국에서는 여러 번 비축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952년 한국전쟁 때도 석유 비축 논의가 있었고 1956년 수에즈 운하 위기 때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비축을 제안했습니다. 1970년에도 석유 수입 통제 문제를 다루던 정부 조직에서 비축의 필요성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본격적인 실행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위기를 겪기 전에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언젠가 큰일이 날 수 있으니 지금 엄청난 돈을 쓰자는 말은 평화로운 시기에는 늘 인기가 없습니다. 결국 미국을 움직인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가 터졌습니다. 아랍 산유국들이 석유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면서 미국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유소 앞에는 차들이 길게 늘어섰고 자동차 중심으로 움직이던 미국인의 일상은 흔들렸습니다. 석유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멈출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호의존의 취약성이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평소에는 이익이 큽니다. 중동은 석유를 팔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그 석유로 산업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 연결망의 한 지점이 막히면 강대국도 약해집니다. 연결은 힘이지만 동시에 약점이 됩니다. 이 충격 뒤에야 미국은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1975년 12월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 및 보존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이 최대 10억 배럴 규모의 전략 비축유를 확보하는 목표를 담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국가 차원의 거대한 기름 창고를 만들자는 결정이었습니다. 저장 장소로 선택된 곳은 멕시코만 연안이었습니다. 텍사스와 루이지아나에는 소금 동굴이 많았습니다. 이 소금 동굴은 원유 저장에 아주 적합했습니다. 땅속 소금층을 물로 녹여 커다란 빈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원유를 넣습니다. 소금층은 기름을 잘 새지 않게 막아주고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지상 탱크보다 공격이나 재해에도 강합니다. 게다가 멕시코만 주변에는 정유시설 항구 송유관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기름을 저장하기만 좋은 곳이 아니라 꺼내서 시장으로 보내기에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1977년 4월 미국은 소금 동굴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6월에는 지상시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7년 7월 21일 사우디아라비아산 경질유 41만 배럴이 처음으로 미국의 전략 비축 시설에 들어왔습니다. 이 장면은 꽤 상징적입니다. 오일 쇼크 때 미국을 흔들었던 중동 석유가 몇 년 뒤 미국의 안보 창고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후 미국의 전략 비축유 시설은 계속 커졌고 최대 7억 2천만 배럴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체계로 성장했습니다. 이 기름은 아무 때나 꺼내 쓰는 기름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승인해야 하는 대규모 방출도 있고 일시적 위기에 대응하는 제한적 방출도 있습니다. 시험 판매나 교환처럼 시설을 점검하거나 운용 능력을 확인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략 비축유가 단순한 재고가 아니라 국가 권력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위기 때 에너지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권력입니다. 밸브를 열어 시장에 기름을 풀 수 있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는 위기 대응력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는 한때 매우 거대했습니다. 2011년에는 약 7억 3천만 배럴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금씩 줄어들었고 2022년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방출이 이루어지면서 2023년에는 약 3억 5천만 배럴까지 내려갔습니다. 이후 다시 채워져 2026년 2월에는 약 4억만 배럴 수준까지 회복되었지만 이번 호르무즈 해협 봉쇄 대응 과정에서 다시 줄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까지 총 1억 7천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결정했고 이미 약 3천만 배럴이 풀렸습니다. 그중 약 40%가 다른 나라로 수출되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미국의 비축유가 미국만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세계 시장과 동맹국을 안정시키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국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전략 비축유 재고를 매주 공개합니다. 미국 에너지관리청이 숫자를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반면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지만 2017년 이후 비축량 관련 자료를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과거 2020년까지 국가 비축과 상업 비축을 합쳐 100일치 수입량 수준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쌓아두었는지는 외부에서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시장과 언론의 추정으로는 중국의 총 비축량이 약 14억 배럴 수준이라고 평가됩니다. 2025년 중국이 수입한 원유가 약 42억 배럴이라고 보면 대략 120일 정도 버틸 수 있는 양입니다. 이 가운데 약 4억 배럴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비축분이고 나머지 약 10억 배럴은 민간 재고로 추정됩니다. 중국이 석유 비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01년 제10차 5개년 계획 이후입니다. 이 계획에 국가 전략 석유 비축 확보와 에너지 안보 수호가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이후 여러 지역에 대규모 비축 기지를 지었습니다. 해당 비축 기지들 중 바닷가에 있는 곳은 대형 유조선이 들어오기 좋고 정유시설과 석유화학 단지가 가깝습니다. 내륙에 있는 곳은 안보적 의미가 큽니다. 해상 수송로가 막혀도 송유관을 통해 원유를 들여오고 저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진저우와 황다우 같은 곳은 지하 안반을 활용한 저장 방식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땅속에 거대한 기름 창고를 만드는 겁니다. 지하 자연 안반 구조를 이용하고 지하수를 밀봉재처럼 활용해 원유를 보관합니다. 이런 방식은 지상 탱크보다 공격과 재해에 강하고 큰 규모의 저장에 유리합니다. 다만 아무데나 만들 수는 없습니다. 땅의 구조가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략 비축유는 단순히 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질, 항만, 송유관, 정유시설, 군사적 안전성까지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현재의 호르무즈 위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회 수출로가 일부 작동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세계 주요국들이 비축유를 풀고 있습니다. 셋째로 시장이 아직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모두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회 수출로는 물량에 한계가 있고 비축유는 줄어들고 있으며 시장의 믿음은 언제든 다시 공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안정이 오래 지속될수록 사람들이 위험을 잊고 더 취약한 구조를 만듭니다. 에너지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재고를 줄이는 것이 똑똑해 보입니다. 창고 비용을 아끼고 필요한 만큼만 사고 세계 어디서든 제때 들여오면 됩니다. 이것이 효율적인 공급망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나고 해협이 막히면 이야기가 바뀝니다. 어제의 효율이 오늘의 약점이 됩니다. 재고를 적게 가진 기업과 국가는 비용은 아꼈을지 몰라도 위기 앞에서는 버틸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전략 비축유는 경제적으로 보면 보험에 가깝습니다. 거래 비용 이론으로 풀어보면 더 쉽습니다. 평소에는 시장에서 원유를 사는 비용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면 단순한 가격 외에 다른 비용이 폭증합니다. 배가 위험 지역을 지나야 하니 보험료가 오릅니다. 항로가 길어지니 운송비가 오릅니다. 제재와 봉쇄 때문에 거래 상대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항만이 밀리고 송유관이 부족해지고 계약이 지연됩니다. 이 모든 것이 거래 비용입니다. 전략 비축유는 이런 거래 비용이 폭발할 때 국가가 시간을 벌 수 있게 해줍니다. 평소에는 창고 속에 잠든 기름이지만 위기에는 시간을 사주는 기름이 됩니다.
대중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전략 비축유는 유가를 영원히 낮춰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전쟁을 끝내는 장치도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장치도 아닙니다. 전략 비축유는 충격을 완화하는 쿠션입니다. 자동차가 사고를 당했을 때 에어백이 목숨을 구해주지만 에어백이 사고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전략 비축유라는 에어백 덕분에 정면 충돌의 충격을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백은 한 번 터지면 다시 채워야 합니다. 계속 충돌하면 버틸 수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이 대규모 석유 비축을 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산유국이 아닙니다. 원유 대부분을 외부에서 들여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나고 해협이 막히고 해상 운송이 흔들리면 그 충격은 곧바로 물가와 산업으로 들어옵니다. 휘발유 가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화학 제품, 플라스틱, 항공, 해운, 전기요금, 농산물 운송비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원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의 모든 가격에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안보는 군사 안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안보를 군사 영역에만 가두지 않고 경제와 사회까지 확장해서 보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 국가에서 기름이 흔들리면 생활 전체가 흔들립니다. 지금 세계가 경험하는 안정은 진짜 평온이라기보다 비상장치가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소금 동굴, 한국과 일본의 비축시설, 국제에너지기구의 국제조율체계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세계 원유 시장은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이 장치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당장 기름이 완전히 바닥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일정한 재고가 있어야 돌아가는 송유관과 정유시설의 운용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름 시장은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항구에 배가 언제 들어오는지, 탱크에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정유시설이 어떤 종류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지, 송유관 압력이 유지되는지, 보험과 금융이 정상적으로 붙는지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망이 흔들리면 가격은 다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결국 이번 위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평소에는 비효율처럼 보이는 준비가 위기에는 가장 강력한 효율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유를 사서 땅속이나 탱크에 넣어두는 일은 겉으로 보면 돈을 묶어두는 일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터지고 해협이 막히고 시장이 공포에 빠질 때 그 묶어둔 기름은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전략 비축유는 단순한 원유가 아닙니다. 국가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저장해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가가 생각보다 안정적이라는 사실만 보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안정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지금의 안정은 자연스럽게 생긴 안정이 아닙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오랫동안 돈을 들여 만든 창고, 송유관, 항만, 국제협력, 법과 제도가 함께 떠받치고 있는 안정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이 안정은 점점 비싸집니다. 비축유가 줄어들수록 시장은 다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 다시 묻게 될 겁니다. 창고에 남은 기름으로 우리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바로 그 질문 때문에 전략 비축유는 중요합니다. 기름값을 잠시 누르는 장치라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위기를 얼마나 멀리 내다보고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창고가 전쟁이 길어지는 순간 세계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호르무즈 위기는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는 위기가 시작된 뒤에 만들 수 없습니다. 해협이 막힌 뒤에는 창고를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가격이 폭등한 뒤에는 싸게 원유를 채울 수 없습니다. 진짜 힘은 위기가 오기 전에 조용히 준비해둔 나라에게서 나옵니다.